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과천, 서울, 천안 이렇게 세 채를 갖고 있는 궁이에요. 세 채. 그럼 물리적으로 몇 채죠? 세 채죠, 세 채. 이 상태에서 중과세가 되는 주택수는 과천, 경기권에 있죠? 수도권에 있으니까 주택수 들어가고 서울 당연히 들어가죠. 천안은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를 만약 과천집을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세 채지만 중과세 주택수가 두 채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안에 있는 과천걸 처분하면은 플러스 20%가 되는 거죠. 20%. 20주택자니까. 10%. 10%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울 걸 판다고 하면은 플러스 10%가 되는 거고, 천안 지역은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초과 누진세율 이해되세요? 근데 약간 조건을 이제 변경을 해서 봅시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요거는 가액을 보니까 2억이에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난방, 그 다음에 씻을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 시설 이런 게 있다면은 공구상 현황보다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서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더니 여긴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임대사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 가액도 6억 이하고 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고 해서 이제 충족됐다 가정을 하면, 자 봅시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174페이지 장기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물리적으로 몇 채요? 세 채요, 세 채. 그죠? 세 채고 중과세 주택수 봅시다. 과천 들어가죠? 천안? 이건 안 들어가죠? 왜? 지역도 안 돼. 지역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가액 기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이렇게 있죠. 서울. 근데 임대주택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교재를 봅시다. 보면은 174페이지 양가로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다음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이 되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율 20%를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음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주택의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는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죠? 들어가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건 중과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중과세 주택수가 이거는 두 채. 그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과천집을 팔았다, 과천집을 처분했다고 하면은 두 채니까 중과세율 1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서울집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가 않고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이 된다. 그죠? 초과 누진세율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천안 거를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또 초과 누진세율 요것만 적용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임대주택이다. 지금 174페이지 보면 1번부터 쭉 이렇게 넘버링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각, 일반, 반각 쭉 돼 있는데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되는데 이 주택 본인 거를 팔면은 주택 해당된 요거를 팔면은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초과 누진세율만. 이해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그래서 좀 이제 좀 얘 좀 달리 또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예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몇 채죠? 두 채요, 두 채. 그죠? 두 채. 그럼 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죠. 어디냐, 그 수억분이니까. 그 다음에 중과세 주택수에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두 채요, 두 채. 그죠? 두 채예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 걸 먼저 팔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울 걸 먼저 팔면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만 해요. 초과 누진세율만. 이것만 적용을 하는 거고, 만약 과천집을 먼저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 10%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요. 두 채니까 플러스 10%가 이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앞전에서 했었지만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요건에 맞춰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일반주택, 이때는 일반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를 할 때 여기서 만약에 거주 2년 이상을 하는 걸 충족을 한다면 이걸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특례가 뭐죠? 일반 조문보다는 먼저 적용되는 거죠. 먼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10%가 아니고 비과세 특례라는 거예요.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예요. 비과세 특례. 이 비과세 특례를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특례라는 거는 쭉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억이면 이 9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9억까지는. 그죠? 그게 비과세 특례예요.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이해되세요? 1세대 1주택. 그럼 여기서 조금 논의를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상태인데, 만약 이분이 진주에 1억짜리 집이 있어. 1억짜리.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진주에 또 하나가 있다.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분은 물리적으로 몇 채죠? 세 채죠. 세 채. 그리고 중과세 주택수는 과천 들어가죠. 서울 들어가죠. 그죠? 진주는 안 들어가죠. 그죠? 지역과 가입기준 둘 다 임대서 안 되고, 이때는 두 채가 되죠. 두 채. 만약 서울집을 판다. 이 상태에서 서울집을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가 누진세율만 되죠. 추가 누진세율만. 그죠? 추가 누진세율. 아까 이게 이건 추가 누진세율이고, 만약에 진주 거를 처분한다 그러면 이것도 추가 누진세율만 적용이 되죠. 중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서울권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이거 임대주택권을 팔면은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세율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과천권을 판다. 과천권을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천권을 판다. 이게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과천권을 판다고 했을 때는 일단 이게 임대주택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9억까지. 그죠? 10억이라고 하면은. 근데 진주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득세 특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건 일단 주택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계산을 할 때는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몇 채죠? 두 채요. 두 채. 두 채지만 또 특례가 뭐가 있냐면 지방의 뭐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또 안 들어갈 때는요. 그죠? 근데 그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주택수에만 안 들어가요. 주택수에만. 그렇다면 여기는 2주택이잖아요. 2주택. 이걸 처분했을 때는요.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있고 9억까지는 비과세를 했잖아요. 비과세. 근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과세가 아니라 이 9억까지 이 부분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제 뭐 3억이 넘는 그런 집이 아니고 3억 이하의 집, 3억 미만의 집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택수에서는 빠지지만 비과세 특례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9억까지 이 부분이 1세대 1주택이라면은 비과세지만 이렇게 이런 소형 주택, 조그만 주택이 들어오면은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고 1주택이긴 한 1주택으로 간주는 하지만 비과세 특례는 없는 거예요. 비과세 특례가 이때는 제외되죠. 비과세가 제외돼요. 제외.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좀 잘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자, 이제 177페이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가로 1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기준하고 가액기준인데 이거는 앞에 있었던 3주택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죠? 그 다음에 3억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1세대 2주택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앞에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목만 반가로 1번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번 장기임대주택 등 3번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4번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번 동거공양 6번 혼인주택 7, 8 쭉 나와요. 이거 이제 비과세하고 앞에 3주택이랑 이렇게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동일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잖아요. 비과세 특례. 그죠? 이건 특례요. 특례. 비과세 특례. 이 부분이랑 중과 대상 주택수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각각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막 섞여 있으면은 세법이 지금 양도세법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원래는 부동산 규제가 현 정권 들어와서 현 정권 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특별히 없었는데 현행 양도세법 기존 틀을 유지를 하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거랑 이제 편제는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혼란스럽게 들어오긴 했어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기존의 개념에다가 기존에 있는 법문에다가 추가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있고 그다음에 중과대상 주택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각각 다 다른 개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을 또 판정을 할 때는 1주택을 판정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제외하는 거런데 이제 여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앞에도 강의 진행 한번 찾아보시면 쭉 나열이 돼 있지만 지방에 있는 3억 미만 주택 있잖아요. 3억 이하 주택. 3억 이하 주택은 여기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에는 비과세 특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혼인주택, 그다음에 동거봉양주택, 일시적 2주택,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등등 쭉 있지만 3억 이하의 주택이 1주택 수를 판정하는데 빠진다? 그런 문구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2주택이 되지만 비과세 특례는 아니고 1세대 비과세 특례는 아니고 9억까지 비과세 되는 게 과세로 돌아가는 과세로. 그죠?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양도세 쭉 보시는 게 앞뒤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앞뒤가.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사업용 토지 비사토로 갑니다. 비사토 교재 180페이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요 180페이지 6의 양가로 1번 개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 기간 중 어떻게?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 용도에 따라 지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용도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그러니까 플러스 10%입니다. 이거는 저 세율 파트 할 때만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현행소득세법은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6가지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즉 농지, 임야, 목장 이렇게 3가지 지목별을 규정하고 주택, 별장, 그 밖의 토지로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서 지목과 이용 현황에 따라서 각각 3가지씩 그래서 총 6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다.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토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실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4가지 기준을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맞춰요. 이게 다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사용 지역 면적 기간 기준이 있는데요. 사용 기준은 지목에 따라 지역은 도시적 밖에, 면적은 법에 정한 면적 이내에, 그 다음에 기간은 또 법에 정한 기간 내에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비사토가 아닌, 즉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점은 세율이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구별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실익은 중간 세율 적용 여부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81페이지 양가로 3번. 근데 이제 이런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그다음에 기간 기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 4가지 중 어느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다 이걸 갖다가 기술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을 법에 포함을 하고 거기에 예외 규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일체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조건을 네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만이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일절 따지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면은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가루 1번 2006년 12월 30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 이건 2009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양가루 2번 반가루 2번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자 봅시다. 이거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 임야 목장 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 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그죠? 그러니까 제촌 작용한 뭐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해서 받았어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분이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가. 그죠? 아까보다 내가 좀 깜빡깜빡하시나? 우리 비과세가 이제 그 토지에 비과세 요건이 뭐 5년에 2억, 뭐 1년에 2억 뭐 이런 게 1년에 이렇게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촌 그 토지가 있는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 그러니까 통작거리 30km 이내에 제촌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경작을 해야 돼요. 자경 그죠?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되고 나의 노동력이 다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뭐 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안 되고 그죠?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6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아들이나 딸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토지를 빌려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 노동력이 다 들어가요. 내 노동력이. 다른 사람, 배우자, 자식, 타인,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8년 이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이미 이런 토지예요. 이미 이런 토지를 어떻게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죠? 누구로부터?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내가 취득을 해요.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우선 충족을 했고 이렇게 상속을 증여받을 경우라면은 이렇게 새로 받으신 분도 대부분 제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매우 높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충족을 했고, 그죠? 일단 이런 경우에는 다시 뭐 이걸 갖다가 사업용 토지였는데 이걸 다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과세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3번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이며 목장 용지 이것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4번 수용되는 토지 그러니까 공익사업법 그 밖에 법에 따라서 수용되는 토지예요. 수용된다는 게 뭐죠? 수용된다는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도라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양도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토지를, 나의 재산,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게 큰 틀이죠. 그런데 지금 있던 어떤 법에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수용이 되는 경우. 수용은 뭐죠 여기서요? 유상으로 가죠. 수용이 되면 토지보상을 받아요. 감정평가법인의 어떤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평가액을 보상가액을 결정을 하면은 어떤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즉, 그렇죠. 돈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지주들, 땅 주인들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내가 땅을 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의 의사랑 반하게 나의 소유권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전. 소유권도 이전되거나 냈지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자발적 의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이거 갖다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중과세율을 매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라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라고 보고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방가루 5번 도시정 내 종중이 소유한 토지. 이거는 2005년까지 취득한 거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6번 도시지역 내 상속이라 취득한 농지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또 그렇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사명 토지가 어떤 거라고 아까 이제 그 개념을 설명했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비사명 토지가 아니라 사명 토지로 무조건 보는 거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비사명 토지가 뭐냐,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182페이지 기간 기준을 보세요. 기간 기준 보시면 토지를 보유한 동안 계속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사명 토지에 해당되지만 일부 기간만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비사명 토지로 본다. 반가로 1번 비사업용 기간이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토에 해당된다. 여기서 보면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좀 한번 읽어보면 요거부터요. 세 번째 여기서 1번 토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사업용으로 내비뒀다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각각 구별해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비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 기간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잖아요. 비사업용 기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한번 잡읍시다. 반대로.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5년 중 2년이라 했잖아요. 그럼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그죠?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체 기간 중에 60%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사업용 토지가 되죠. 사업용 토지. 그죠? 나머지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법에는 기술이 돼 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판정하는데 빠르고 정확합니다. 5분의 3, 3분의 2, 60%.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82페이지 반가로 2번. 근데 이제 기간 기준을 엄격하게 모든 경우에다 적용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법이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나열을 해놨는데 보시면 182페이지 양가로 2번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 규칙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제목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결국 다 법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자발적 의사, 어떤 규칙 사유로 인해서 사용 안 한 게 아니고요.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데 이거는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을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봅시다. 동그라미 1번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나 제한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은 가만 내비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지역,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문화재가 있으면 뭐 개발행위는 절대 안 돼요. 그죠? 보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존행위밖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과 2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그죠? 법에서 금지됐거나 아니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네, 183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현황 취득 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그러니까 기재부령으로 나열된 토지. 그죠? 부득이한 사유를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데 법을 준수하는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중과세로 하는 어떤 페널티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뭐 지목별로 어떻게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